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째 제 복장이 조금 불량하죠. 오늘 제가 아주 자유롭게 사시는 분, 자유로운 예술가 한 분을 만나러 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편안한 복장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주위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술적인 감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또 무슨 음악이나 스포츠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분들이 조금 그 미술 쪽에 는 없는 것 같아요. 백남준 선생님 물론 계시지만은. 그런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부족이 아닌가. 참 우리가 재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모신 분, 세계적으로 알려주신 우리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재미화가 이상남 화백이십니다. 본국에서 최근에 아주 엄청난 일을 꾸미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미술 얘기, 또 미술과 관련된 비즈니스 얘기도 또 함께 좀 해보려고 이렇게 광명시 교외에 위치한 작업실을 제가 오늘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이상남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몇 년 전에 뵀는데, 몇 년 만에. 2년 됐나요? 그랬죠? 네. 그때 아주 치열하게 작업하시는 걸 제가 보고 왔었는데,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이 이상남 공간에서 무슨 수상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걸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몇 년을 뉴욕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뉴욕에 제 브루클린 화실이 있죠? 그랬죠. 그것도 뭐 대형 화실인데, 그쪽에서 작업하고 이쪽에서 작업하면서 어떨 때는 이쪽에 일할 적에는 그걸 조립해갖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뉴욕과 서울의 두 화실에 대해서 그냥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지 서울과 뉴욕의 그 별 차이를 느끼질 못해요. 다만 여기든 거기든 무엇이 제가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지금 뭐 또 몇 개월 작업을 하고 바로 또 뉴욕으로 들어가서 또 뉴욕에서 계속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공장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렇죠? 공장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하시는 작업이 뭐 어디 사천에 큰 뭐 유례 없는 작품을 만드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 주시죠. 5년 전에 아시겠지만 LIG 손해보험에서 역삼동에 있는 거죠? 네. 지금 테란로 있죠. 거기서 의뢰를 받아서 그 전체 1층하고 17층 그 어떤 공간에다가 제 작품들을 걸게 됐어요. 그 1층에는 이제 백남준 씨 거하고 제 게 선정이 돼서 이제 거기 배치해 놨는데 그것이 뭐 굉장히 소위 얘기해서 건축과 제 미술하고 아주 뭐 아름답게. 네, 조화가.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반응을 일으켰어요. 마침 또, 몇 년 전에 사천에 LIG 손해보험 연수원. 네, 그 연수원을 아마 대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건물과 건물이 이어지는 다리 전체를 공중의 미술관으로서 만들고 싶은 의욕이 그렇군요. 있어서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이걸 내 작품으로 채워서 그야말로 이상남 스트릿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하여간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저로선 도전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해보겠다 해갖고 지금 계속 뉴욕과 서울을 오가면서 지금 거의 4년째죠. 지금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그게 몇 미터짜리죠? 그게 40m에 2m 50의 높이인데, 마침 그 중간에 어떤 또 하나의 실험이 이제 경기도 미술관에다가 했는데, 그건 더 크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뉴욕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서 뜻하지 그러게요. 않게 또 제가 태어난 한국에서 이런 큰 일들이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 뭐 엄청난 실험이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른바 소위 그 공공미술 같은 거죠? 그렇죠. 공공미술이죠. 네, 네. 정해져 있는 작품을 갖다가 걸개 그림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제가 다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건축물의 미술이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부속품처럼 돼 있었던 우리 일반의 시각이 사실 그런 거 있었죠. 걸어놓기만 하고 회화 작품. 그게 이제 뭐 건축물을 극복하고 회화가 더 전면에 나서가지고 건축과 회화의 근데 만남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건축이 미술관이라든가 그 어떤 일반적인 건물을 뭐 이렇게 줬을 적에 큰 그 어떤 외형상의 변화가 뭐 70년도, 80년도 그다지 큰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 엄청난 그 건축가들이 예술가 이상으로 어떤 그 기기묘묘한 물론 외형적인 거지만 그림 그리듯이. 엄청나게 그림 그리듯이 그렇죠.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아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떤 도시 풍경을 네. 엄청나게 빠르게 변모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미술관조차도 그 안에도 어떤 기능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 미술관의 안까지도 자기들 작품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종종 제가 유럽이든 뉴욕이든 특히 서울에 왔을 적에 그걸 제가 느끼게 되면서 뭔가 공공예술 건축과 윈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 윈윈한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우리가 벽화라는 게 사실은 선생님 우리가 프랑스에서 2만 년 전에 라스코 동굴이라고 그러죠. 거기 들소떼들 또 유명한 알타미라 동굴. 그런 데서 벽화가 시작되고 그때 당시의 예술성이 사실은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일상, 자기들의 삶, 자기들이 일상생활이죠. 그것을 어떤 자연스럽게 벽에다가 그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우리 기록으로서도 우리가 이를테면 자료로서 굉장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그 재미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초기에 그런 원시인들조차도 그렸던 벽화가 이제 지금 오늘날 와가지고 우리 이 선생님 이제 이를테면 지금 이쪽에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요것이 경기도 미술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작품의 일부 단상이죠. 그렇죠. 그게 46m짜리를 제가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실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걸 보면은 그 벽화가 과거에는 이제 원신 알타미라 동굴 같은 경우는 대상이 자연의 물상 같은 거였죠. 자연 현상 같은 거였는데 그게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추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추상으로 지금 벽화로 나타나는 게 바로 경기도 미술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선생님 작품이고 사천에도 지금 그런 걸 하나 걸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새로운 용어를 네, 이제 만들어냈는데 뭐냐면 설치적 회화다라고 이렇게 설치적 얘기해서 회화. 그러니까 예. 어떤 그 내용 자체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지어진 건축가들이 처음에 설계한 그 도면이 제 상상의 시작인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은 건축가들은 일단 어떤 메시저, 어떤 덩어리를 다 만들었다 그러면 그 도면 자체가 기능으로서 네. 상실돼서 소위 얘기해서 서랍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걸 저는 다시 끄집어내서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면서 네. 다시 거기서부터 상상의 시작이 시작되죠. 미술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는 어떤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상상의 폭을 넓히고 점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작할 적에 도면이 시작이에요. 미로 같은 어떤 건물 자체의 길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길. 이런 것이 기호화되면서 오히려 제가 재밌게 뭔가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조립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는 이전의 어떤 벽화하고 다른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 그 말씀이 인상적이시네요. 건축가의 합리적 설계에다가 예.
예술가의 비합리적 어떤 감성을 이렇게 섞은 거. 그냥 시작이 그 도면을 달라 그래요, 제가. 그리고 일단 그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 몇 년 전에 그 시작, 그 건물, LIG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저를 협력해 줬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다 주고,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과 제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같은 속도로 가지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무한한 재미를 줘요. 선생님이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뭐 자연의 물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간이 만든 어떤 기호학적 형상 같은 게 지금 작품의 어떤 소재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그 원과 직선 저런 것이 의미하는 건지 뭔지를 좀 우리 시청자들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니 전체적으로 뭐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 기호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네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인공적 기억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떤 여기서 나오는 기호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기호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객들 또는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 그것이 오히려 제가 다음 작업을 하는데 어떤 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이미지를 추잉한다 그러거든요. 이미지를 씹는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홍수 속의 이미지를 갖다가 제가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씹는다. 얘기 될 수 있어요. 아유, 좋습니다. 자, 우리 좋습니다. 우리 어렵겠지만. 한번 어떻게 이 대작이 이루어지는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직접 작업한 걸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주겠습니다. 뭐 작업실에 지금 여기서 뭔가 구체적으로 그린 거는 뉴욕에 이제 있고 여기서는 지금 그 다음 단계의 이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 바탕인데 사실은 3분의 2 이상이 그 바탕 처리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 판넬 자체에다가 그 많은 물감을 묻히고 갈고 하면서 지금 저게 그러면 판넬 작업인가요? 20쪽이 이제 붙게 되는데 이게 2m 40인가 2m 40에서 이게 2m가 됩니다.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밑에 옷으로 깔고 이 대리석 성분으로 이 계속 이 칠하고 갈고 해갖고 이게 거의 뭐 지금 이 작업만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갈고 또 입히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번 그 칠하고 갈고 그리는 거하고 이 어떤 그 노동량이 축적되어 있는 거하고 그 차이는 굉장히 있어요. 이 옷이 뭐 이를테면 처음 새 옷하고 계속 입어서 낡은데든가 시간성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대단히 다른 작가들한테는 몰라도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 이 물질, 이 판이라는 물질, 물감이라는 물질, 이것과 저하고 어떤 끊임없는 어떤 교류, 만남, 뭐 그런 뭐 시간성,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선생님 작품을 보면 무슨 디지털 기호 같은 이미지인데 막상 작업은 디지털과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수공이라고 아니,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보이죠? 제 작업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날로그하고 어떤 디지털의 사이길로. 그러니까 미술사는 굉장히 어떤 형식적으로 보는 경우에 이미 그 폐기된 그 뭐 추상미술 이런 것을 제가 다시 갖다가 말되게 만든다 그럴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어떤 포스트 모던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 평면 회화를 주장하고 있는 쪽, 무엇이 회화냐라는 거를 제가 계속 질문하는 거는 역시 또 모더니스트 같은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역시 그 사이길이죠. 경기대학교의 박영택 교수가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이 양반은 이렇게 회화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다는 말을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일 수 있는데 어차피 사실 뭐 서울도 그렇지만 뉴욕 자체의 어떤 그 경쟁이라 그럴까요? 그 소위 새로운 사고의 경쟁이라 그럴까?
엄청난 작가들이 전 세계적인 작가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살아남으려고 네. 그 경쟁하는 어떤 미술계에서는 무엇인가 너와 내가 어떤 다른 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실험 없으니까 정신이죠, 그게. 예, 끊임없이 무슨 뭐 과학자가 연구실에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연구하듯이 뭐 미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끊임없이 형식이든 내용이든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선생님, 우리 뉴욕 얘기를 조금 더, 뉴욕의 재미화가시니까 뉴욕 얘기를 조금 더 앉아서 그렇죠. 또 한번 파보기로 하죠.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이게 뭐, 선생님 작업장의 열기가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쳐고리를 제가 벗었는데. 자, 선생님 그, 이상남 화백의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가령, 팝아트의 거장, 로이 리텐슈타인 작품 같다. 그쪽 색깔이다. 또 뭐, 듀샹 쪽이다. 뭐, 칸덴스키보다는 듀샹 쪽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선생님이 보시는 스스로의 작품을 좀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분명한 것은 이것이 모더니즘이다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는 그 어떤 한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저한테는 무의미하고 네. 뭐 그 가운데 그 살길로 묘하게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어떤 미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홍대 미대 서양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미국을 가신 게 81년도시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그동안에 선생님의 어떤 그 미술적 그 트렌드에 이렇게 뒤바뀌는 걸 보면은 처음에 회화에서 출발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뭐 무대 설치 뭐 행위 아니 예술도 좀 처음에 하시고 저는 그러지 회화를 않으셨나요?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70년도에 저희 대학 다닐 적에 개념 미술하고 그다음에 미니멀 예술이 굉장히 그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 시작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저는 오히려 대학교 때부터 그 뭐 물감을 갖고 그 캔버스에다 무엇인가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후퇴된 예술 행위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러셨군요. 사실은 대학교 3학년 이후로 물감을 거의 쓰지 않고 이를테면 사진 기법을 이용한 네. 그런 끊임없는 그 실험 예술을 제가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81년도에 제가 뉴욕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제가 상상하고 동경했던 그런 미술계의 풍경은 아니었었어요. 그리는 거에 극을 이루는 그런 미술 주의가 유행이면 유행이었었죠. 뭐 제가 해왔고 그다음에 그걸로 뭔가 칭찬받을 수 있었고 유명해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죠. 그 당시만 해더라도 서울과 뉴욕의 시간은 굉장히 길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뉴욕이 마치 달나라 정도하고 서울하고의 거리였어요. 81년도면 그랬죠. 그렇죠. 81년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정보에 대한 두절도 있었고, 진짜 뭐, 일본 정도 외에는 뭐 전혀 어떤 그 정보가 없었던 것이죠. 간혹 그 미술, 그러니까 미팔군에서 나오는 미술 잡지 정도 구해볼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뭐랄까 정보가 없었죠. 저도 뉴욕을 조금 아는데 그 스탠턴 거리에 계셨다고. 거기 계속 공부하셨었죠. 아유, 거기 어떻게 보면 음습하고 황량한데 80년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명성을 이렇게 얻으시기까지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어떠셨어요? 뉴욕 생활을 좀 회고를 해주시죠. 어떤 분야든 세계적으로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다 죄다 모여져 있는 것이 뉴욕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그 세계 미술의 중심이 파리였었죠, 그죠? 그러다가 그렇죠. 그게 뉴욕으로 지금 옮겨졌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오래됐죠. 뉴욕이라는 게 이미 지나간 세계의 어떤 초가 파리였으면 2차 대전 이후는 역시 뉴욕이 세계 현대 미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 3대 예술 잡지가 지금 아트 인 아메리카, 그죠? 그 다음에 프레쉬 아트가 있고,
또 뭐가 하나 있죠? 그 아트 포럼 있죠? 아트 포럼 아트 포럼도 있고 뭐 유럽에서도 나오는 잡지들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 유럽에서 나오는 프레시 아트라든가 아트 포럼이라든가 아리인 아메리카를 일단은 어떤 서점에 가면 제일 먼저 미술 잡지 코너에서 제일 목격할 수 있는 잡지죠. 자, 그런 유명한 잡지에 한번 실린다라는 것이 사실은 뭐 미술가들 포함한 뭐 다른 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정말 결코 그냥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거기에 많이 실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양반이 로버트 모건인가요? 그 The End of the Art World라는 뭐 단행본이죠. 단행본 네. 거기가 20세기 무슨 예술가를 집대성한 거기에서도 선생님 소개가 제 섹션이 서너 페이지 나오는데 뭐 하여간 그 지나간 세기 20세기 미술을 주도해 나갔던 어떤 그 소위 얘기해서 그 기념비적인 사람들을 실어놨던 거라고 놨던 책들이죠. 그 단행본입니다. 네. 자, 70년대 중반에 아무튼 대한민국 미술계에 활개 치고 잘 나가던 청년 이상남이 호련히 뉴욕으로 떠나서 그 81년도 뉴욕의 스탠튼 거리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그런 유명한 잡지의 평론이 여러 번 실릴 정도로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뉴욕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 터프한, 미술 시장이 보통 터프한 시장이 아니죠. 살아남는다라는 게 말 그대로 정글에서 살아남는 건데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그 잡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다면 그러시죠, 예. 어떤 경쟁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뭐 좋은 제품이 나오면 별 달리듯이 그 좋은 작품전을 열었을 적에 그들이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 리뷰를 주는데 그것이 저희 예술가들이 전시해서 유일하게 얻어낼 수 있는 훈장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잘 팔려야 되겠지만 파는 거 이전에 왜 이 작품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의 유일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운이 좋게 그것을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도 그렇지만 뉴욕에는 용서가 없거든요. 적당한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적당한 이름에 맞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작업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것이 그쪽이니까요. 네. 사실은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당연히 예술가도 뭐 일반 학자나 마찬가지로 그런 그 누군가한테 그야말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뭐 당연히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겠군요. 원로라는 의미가 거기선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작업을 갖고 냉정하게 얘기되는 것이니까 무슨 뭐 나는 왜 처음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그 교과서적인 대가분들이 진짜 뭐 쉬지 않고 일벌레처럼 직업병처럼 그렇게들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존경해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경우 보니까 뭐 그렇게 안 해갖고는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내 작품을 어떤 빵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어떤 심각한 거하고 맞닿게 되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어떤 경쟁 구조? 네. 그것이 진짜 뉴욕다운 거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공포스러운 것이죠.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직업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프레셔가 없을 듯도 한데 아까 선생님 작품 저거를 막 50번씩 갈가내가지고 4년 동안 저렇게 1mm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정말 지난하고 고난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품이 탄생을 하고 또 그 작품이 평론가들한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그야말로 이게 뭐 공연불이 되는 이런 그런 거 보면은 참 예술가도 보기와는 달리 그렇게 자유로운 그러니까 뭐 직업을 고통스럽고. 강박관념이 대단하죠. 그리고 편집광적인 것도 있고 엄청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라이프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는 어떤 항상 그 림밋이 있고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에 다 쏟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지라는 거
그거는 즉 빵이죠. 그런 문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예술가의 자유로움이라는 건 사고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게 결코 육신의 자유로움은 작품 할 아니군요. 때만요. 작업실에서 내 작업과 맞아요. 마주할 때가 가장 이를테면 정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바깥으로 나와지면 나오자마자 저는 에디팅의 세계라 그러는데 네. 잘라서 편집되지 않고서는 무엇 하나 진실된 게 없는 것이죠. 그러게요. 지금 뭐 홍장님이 저하고 인터뷰하는 이거조차도 제가 예술하는 걸 간접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이지 또 말씀드리는 거지 제 예술하는 그 자체는 아니니까요. 뭐 덥고 지금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사실. 재밌는 뭐 어쨌든 간에. 그럼요. 예. 자,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하여튼 뉴욕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요즘 그 뉴욕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번 조금 현지 소식을 조금 전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그 정권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어떤 그 미술계의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또 그런 것도 정치 전혀 타는구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요. 뭐 좀 보수적인 어떤 그 정권이 들었으면 아무래도 그 전통적인 게 더 환호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대로 진보적인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더 실험이 왕성해질 수 있고 네. 뭐 그런 걸 전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오, 그렇군요. 어떤 그 경제적인 거는 뭐 즉각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몇 년이 어떻게 보면 뉴욕 미술계라든가 예술계는 뭐 암흑기라고 볼 수 있죠. 뭐 전체적으로 미술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빵하고 바꾸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90% 아니 95% 이상은 거의 뭐 다른 일을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얻어지는 그 소위 돈이 적어지니까 네. 미술 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난 몇 년이. 뭐 하여튼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역시 그 작가 입장이 점점 자기가 오히려 익명성이라든가 제3자가 돼서 그 오히려 관객과 작품과 매칭을 시키는 그 지휘자 같은 입장이죠. 이를테면.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미술을 만들어 놓고도 일단은 그 소위 그 제목이 굉장히 그 쉬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관객을 불청객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관객을 은근하게 내 미술에 초대해서 그 끊임없이 네. 그 소위 그 관객과 내 작품과 내 이 삼각형이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양쪽을 이렇게 넌지시 뭐랄까 퍼포먼스라고 그럴까요? 네. 이렇게 무엇인가 게임을 시키고 뭐 이런 네.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아주 재밌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아니, 얘기하는 괜찮습니다. 게? 뭐 네. 초기에 조금 어려운데 점점 아주 재밌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 조금 자켓 벗고 물 한 잔 먹고 다시 시작하기로 네. 하죠. 자, 이 선생님 그 GTV가 경제 TV인 거 아시죠? 알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돈 얘기 좀 하려고. 이게 참 그 예술가 앞에서 돈 얘기가 그런데 순수 예술이냐 무슨 뭐 상업 예술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개념이 어떤 없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저 이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 저 그 일반 시청자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눈높이에 맞춰 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가령 앤디 워홀이나 무슨 뭐 우리 저 이완 선생님 작품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뭐 그냥 뭐 깡통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또 듀샹 같은 경우는 소변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막 수십억 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런 작품 가치와 돈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하시는, 아마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 충분히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냥 뭐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인식을 전환시키는 역할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역할도 우리 예술가들이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걸로만 얘기하죠. 왜냐면
미술은 역시 보는 시각 예술이니까. 네. 그 여지껏 우리가 봐왔던 것이 요만침이라고 그러면 이만침이라고 그러면 시각이 예. 그렇죠. 그 이만침 조금 넓혀주는 역할을 그 계기를 어떤 예술가들이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술사적이던 우리의 어떤 그 여지껏 봐왔던 또 생각했던 것을 다르게 네.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앤디 와홀 말씀 잘 했는데 전만 해더라도 교육적인 장으로서의 미술관의 기능이었지. 맞아요. 그것이 재미의 어떤 그 장, 맞아요. 놀이 쪽으로는 그게 생각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가 그 비싼 걸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볼 수 있었고 좀 심각했어요. 네. 근데 앤디 워홀이 대량으로 그걸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더 이상 불청객으로 만들지 않고 뭔가 아주 자연스럽게 팝이 그런 요소가 있죠, 그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겁고 하이한 거를 로우한 것도 가벼움도 작품이 될 수 있다. 그 시대에 다른 작가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뭐냐면 이미지에 우리가 홍수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어쩌면 그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은 그 이미지의 홍수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고한 작가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모순이지만 다시 그 사람 작품이 사실은 미술관을 뛰쳐나와서 더욱더 사람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했는데 다시 미술관으로 들어가서 고가를 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던 그러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아이러니네요. 정말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죠. 그 뭐 듀샹의 그 소변기도 똑같죠. 소변기의 정체성이 작품으로 미술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정체성이 전환 같은 것이 인식이 1970년도, 80년도의 앤디 워홀이 아니고 네. 1940년 이전에 그 말셀 듀샹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아까도 그 새로운 미술이 어떤 것이냐라고 형식의 네. 미술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하고 싶은 거 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들이 원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미술이 저만큼 달려가고 항상 그 소위 관객은 불청객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방인. 네. 하여튼 그 숙제는 분명한 것은 가장 가깝게 만나지고 일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네. 그런 예술 그것을 많은 작가들이 네. 얘기하려고 들고 뭐 저 역시 그래서 어떤 무거운 소위 얘기해서 거대 담론보도 그런 무거운 보도는 가볍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오히려 무거운 메시지보다는 내 작품에서 보여주는 엘레강스라든가 매혹적인 요소도 훌륭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당신의 눈을 5초에서 한 2초 더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미술관에 가서 또는 화廊에 가서 보는 사람들이 5초 이상을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몇 분이 아니라 몇 초라도 그 눈을 제가 잡아서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대성공이겠죠. 네. 자, 아주 재밌는 말씀이고, 지금 아까 그 아시아 미술이 뉴욕에서 이제 이를테면은 보상이 되는 그런 정황을 좀 전달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욕심 같아서는, 아까도 제가 뭐 모두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 작가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탤런트를 갖고 있는 작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아직 두각을 나타내는 수가 절대로 적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엄청나게 중국 미술이 부상을 했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마케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 미술을 백업해주는 화교들 같은 사람들이 작품을 뭐 전략적으로 많이 사주는 측면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이 미술이 아직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이 약한 사실 이건 시장적 측면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질문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 말씀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우리 미술이 아직도 세계 시장 지배력이 좀 떨어질까요?
뭐 어차피 그 유태인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코 미국도 그렇고 결국 뭐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출신 작가들 거는 그 자기들이 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사줘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면 뭐 이젠 그렇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잘하는 가수다 무슨 뭐 예술한다 그러면 그럼 뭐 세계하고 통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세계가 그만치 글로벌라이즈 돼 갖고 좁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어차피 뭐 그 작가를 기른다 어떤 부의 상징으로서 작품을 산다기보다도 미술문화를 산다고 생각하면 아주 즐겁게 뭔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저 역시 이 작품을 만약에 판매되면 부분적으로 한 20, 30명째가 이 먹여 살리잖아요. 요즘 고용 문제가 아주 뭐 보통 문제가 네, 그러니까 이 좀 학교 졸업해갖고 특히 미술대학교 출신들, 특히 순수미술 출신의 어떤 그 학생들은 이를테면 힘들어요. 굉장히 이 디자인은 몰라도. 그럼요. 그런 어떤 학생들 뉴욕이든 서울이든 제가 쓸 수 있으니까 네. 뭐 그거 뭐 재료 뭐 엄청난 그 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를테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돈을 받아서 네. 어떤 그 경제 TV라고 그랬지만 어떤 경제 순환시키는 그럼요. 하나의 우리가 중간 위치 메신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 사회에 좀 그야말로 미술품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참여했던 것도 조금 아쉽고. 그렇죠. 국가적인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좀 그런 마케팅 같은 거를 조금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뭐 근데 지금 사실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100%를 다 어떤 공급될 수는 없지만 그 많이 그래도 수년 정도는 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는 뭐 뉴욕에서 저기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에서도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저는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도 그렇고 뉴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투자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투자하게 됐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뭐 그 여러 작가들한테 그게 분배될 수 있겠죠. 특히 제가 경기도 미술관 할 적에 커피빈 코리아에서 거액의 돈을 대줬거든요. 그거 돈이 얼마 들었어요? 경기도 미술관 작품. 그 뭐 한 3억 이상 들었는데. 아유, 그러셨구나. 그 3분의 1 정도는 그 커피빈 코리아에서 민간에서 그렇게 지원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렇게 대주지만 그것이 한 작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돈의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예술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뭐 윤선님 이제는 뭐 그 어떤 미술계에서 정말 이제는 큰 어른 같으신 분인데 국내 미술계가 과연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물론 그런 맥락이지만 좀 더 크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야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우리가 뉴욕 눈으로 볼 적에 뉴욕 아티스트 눈으로 볼 적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어떤 전략적인 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동양의 어떤 풍경 소위 우리가 소위 뭐 중국화라든가 한국화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소재, 동양적인 어떤 소위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소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작가들이 특히 중국이나 일본 작가들이 많이 했잖아요. 이미.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작가적인 입장에서 가볍게 얘기 드린다면 오히려 사이버고 우리 지금 IT가 세계적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뭐 동양적인 소재를 갖고 하더라도 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그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소재를 찾아나갈 수 있는데 저는 뭐 아까도 이제 가볍게 얘기해서 이런 소재도 앞으로 그 재밌는 그 소재가 될 수 있다. 동양 작가들도 사이버고틱한
네. 그죠? 그런 네. 소재도 얼마든지 그것이 시장성에 참 도움이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예. 재밌습니다. 자, 이제 뭐 인터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튼 제2의 백남준 여지까지는 아무튼 최고죠. 우리 작가들 중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백남준 선생 나오려면은 우리 민간 작가들 입장에서 작가들은 어떤 실험 정신을 좀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후배들한테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라고. 사실 백 선생님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때 자기 프로젝트에 가장 무관심하고 돈을 안 댄 데가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그 프로젝트도 뭐 저희 나라가 돈을 많이 삼성이나 무슨 LG에서 돈을 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단하게 제가 기억되는 것은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 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이 엄청났었잖아요. 네. 아니 굉장히 그냥 빠르게. 그렇죠. 80년대 중반 그때 그거 초반 그렇죠. 때니까요. 예. 그러면서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그 프로젝트들이 네. 그 스포츠 게임의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벌어졌고 뭐 우리 그 IT 산업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발전했었잖아요. 백남준과 저희 나라의 어떤 그 경제 어떤 성장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그 프로젝트가 저희 IT라든가 어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빛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그것은 뭐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래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아리스트로서 동참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한국 이것이 굉장히 저는 행운이고 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저번에 여기서 앙드킴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뉴스를 봤는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경제 성장 속에서 그분이었다면 아마 그분이 더욱더 세계적인 인물로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국가 경제의 어떤 그 성숙도와 거기서 그 출신의 예술가들이라든가 그 모든 과학 또 마찬가지죠. 또 무슨 스타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뭐냐면 뭐 독일이고 미국이고 어떤 그 국력과 경제에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예술가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듯이 저는 뭐 전혀 걱정 안 되든가 전혀 우리가 여지껏 뒤져왔더라는 그런 열등감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한한 세계적인 스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미술과 경계에서 아무튼 그 순수 예술 하시는 우리 이상남 선생님이 너무 저희 경제 TV의 취지에 맞는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뭐 렉처를 뉴욕에서 하고 그 학생들한테 항상 미술의 경제학과, 미술의 건강학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따로 제가 저 프로그램에서 강좌를 좀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상남 선생님 마지막으로 계획을 좀 여쭐게요. 97년도 현대 화랑에서 뭐 아주 몇십 년 만에 하고 몇 년 전에 지금 PK 트리니티에서 2008년도에 PKM에서 하셨죠. 아주 뭐 대성황을 제공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뭐 계획이 있으니까. 뉴욕은 뭐 계속 제가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고 뉴욕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 3, 4년 됐죠. 제가 이제 내년에는 또 한국에서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2, 3년 후에는 근데 뉴욕에서 살면 안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뉴욕이 항상 세계 현대 미술의 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중심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와서 전시한다라는 것은 항상 변방에서 한다라는 기분이고 항상 거기서 무엇인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게 떠나지는 않으려고 들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이제는 어떤 한 군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유럽이든 어디든
그 유목민처럼 저를 원하는 네, 곳이고 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관객과 만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과 건강학 역시 건강해야 되고 네. 제가 빵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재료를 살 수 있으니까 미술과 경제학 네. 또 좋은 주제입니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내가 남은 생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남은 숙제, 과제 같은 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이쪽의 그 전문가로서는 제가 일생 진짜 그 화실밖에 기억나는 게 없는데 네. 화실에서 일한 거밖에 뭐 그러다 보니까 본 게 많아야 뭐 훌륭한 꿈 이제 뭐 질 좋은 꿈도 꾼다고 다양하게 제가 뉴욕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진짜 뭐 수천 전시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그 굉장히 좋고 기억날 만한 메모리가 이제 머릿속에 아주 저장되어 있죠. 그것이 진짜 너무너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기기묘묘하게 어떻게 다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고 건강 지키면서 엄청난 이 내장되어 있는 이것을 작품으로 구체화시키는 네. 것. 그것이 그냥 꿈이고 제 희망이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일 수 있겠죠. 그냥 어쩔 수 없는 타고난 화가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듣고. 그렇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그 경제라는 게 참 그 우리의 현실을 바로 맞닥뜨리는 문제라면 문화는 어떻게 보면 그 현실 뒤에 숨어 있는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경제와 문화가 만나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인도해 주신 우리 미술의 세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